인서울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지만, 그러니까 2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쓰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논술에 정말 그 표준적인 답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지는 교과서처럼 쓰기를 원하거든요. 한 대학의 시험 문제를 파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건 네네. 어떤 애들이 논술을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논술을 보는 학교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전국의 300개의 대학 중에서 30개 대학밖에 시험을 안 봐요. 다른 학교는 아예 뽑지 않는다는 거죠. 논술을 보는 학교의 위치 자체가 거의 인서울권이라서 인서울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쓸모없는 전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한다면. 서울에 상위권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없는 애들이 논술을 치를 건데, 논술을 선택하는 애들의 가장 이제 큰 두려움은 내가 지금 한 2달 준비해가지고 논술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일 텐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논술도 엄연히 시험이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도 2달 만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논술이 됐던 무슨 전형이 됐든 간에 준비가 안 된 것을 1-2달 만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수리 논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리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죠. 그럼 수리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 수학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객관식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능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개 문제를 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는 팁이 어떤 거냐면, 중간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짧은 풀이를 통해서 중간에 거쳐가야 할 과정을 날려버리고 답을 빨리 얻는 거, 이것에 이제 교육의 포인트를 맞춰서 가르치게 되는데, 주관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답을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채점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식에서 점수를 따는 거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국 상위 1% 뭐 0점대 들어가는 학생들도 주관식을 쓰면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는 답안지를 쓰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의 목표는 수능 수학과 그다음에 논술을 좀 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수학하고 논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요즘 시험을 보고 있는 약술형 논술에 나오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내신 주관식을 치렀는데 그 시험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고요. 근데 그 논술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관식 서술형이 논술이다라는 주장을 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수능 수학도 공부하고 논술도 해야 되는데 뭐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그 말에도 약간 어폐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추가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쓰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관식은 오히려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교과 과정에서 배운 대로 나는 서술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려면 주관식으로 쓰여지는 방식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써보고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논술을 쓰려고 그러면 일단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죠. 일단 쓰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처음 쓰는 애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쓰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첨삭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뭘 하겠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떠먹여 줄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은 그 기존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 유형이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논술에 정말 그 표준적인 답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이들은 교과서를 본 적 없어요. 12년 동안 교과서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교과서보다는 인강 선생님이나 내지는 참고서를 보죠. 그래서 참고서나 인강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를 빨리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마치 공부를 한 것처럼 행동이 되는데 그런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지는 교과서처럼 쓰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폐가 생겨요. 12년 동안 봐왔던 교과서 형태로 금방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몇 개월을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직접 교육해 보기 전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 교과서가 좀 좋은 교재일 것 같아요. 완벽한 교재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논술을 공부하면서 교과서에서 뭘 보고 공부를 하지? 그런 의문도 좀 갖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교육을 되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학 교육이 예를 들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점수를 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어느 정도 익어 있는 학생은 생각보다도 빨리 따라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학교에선 자고 학원에선 열심히 하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새로 통째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너는 정말로 논술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학생의 유형이 있습니까? 설명하는 구조가 익숙한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들에게 뭔가를 잘 설명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논술이나 면접 등등을 봤을 때 주관식의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은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리 논술은 그 시험 문제가 다 비슷합니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제하는 범주가 교과서로 완전히 국정 교과서로 완전히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언어로 쓰여진 거와 달리 얘는 출전된 문제하고 비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18종에 되어 있는 모든 수학 교과서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너무 좁혔어요. 그 다음에 뭔가 변형만 일어나면 항상 이게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통에 출제자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됐죠. 그 한 대학에 나온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하게 좀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비 가능합니다. 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아이들이 교과가 한번 개편이 됐는데 교과가 개편되면 이전에 교과에 들어있던 문제는 당연히 시험 문제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수년치를 게시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최근 1, 2년치만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하는 건 한 대학의 시험 문제를 파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A 시험 문제가 한 대학에 출제가 됐는데 그 대학에서 그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같은 문제를 우려먹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거고 새로운 문제를 내긴 해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내면 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학의 페널티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내는 문제들을 보면 몇 개월 간격을 두고 다른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를 예쁘게 손봐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대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많은 학원에서 실제로 쓰는 상품인데 그거보다는 최근 1, 2년 동안 나왔던 전반적인 30개 대학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맞을 겁니다.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언서를 시작하면 이제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학생들한테 무엇부터 해야 된다라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논술을 꼭 써야 되는 학생들이 뭐냐면 수학이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인문 논술하고 좀 달라요. 인문 논술은 사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성적이 5등급이 나와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이 모의고사 3등급 바깥이라면 현실적으로 올바른 답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전 비추고요. 두 번째는 꼭 써야 되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험으로 활용하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논술 전형은 내신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사실은 논술 시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과목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국어나 영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논술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죠. 그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대학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자연계의 특징이에요. 인문계에도 특징이 있죠. 인문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나오는 출제 유형이 다른 게 맞아요. 네. 근데 자연계는 수학이다 보니까 다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다 보니까 미적분을 선택했느냐, 확률 통계를 선택했느냐, 기하를 선택했느냐, 이게 반영하는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학교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차피 학생들이 기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일단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문제를 일단 확인하는 거, 그 애들이 참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 꼭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궁금한 건 학생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 그러면 풀었는데 그러면은 그 자기가 풀어본 게 몇 점이나 될까? 일단 그게 굉장히 좀 그건 중요하잖아요. 학생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쓰는 방법 자체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올바르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객관식 훈련을 받은 애들은 객관식으로 풀이한 것이 자기가 올바르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버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됐는데 자기는 점수를 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참 문제라는 거죠.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설명을 들어도 아이가 처음 배우는 아이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약수령 논술 질문이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수령 논술이 뭐냐라는 건데 수능 공부 이외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끝까지. 이걸로 주관식을 낼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좀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렇게 한정 지었기 때문에 논술하고는 별도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약수령 논술의 예를 들어 수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봤던 내신 수학 서술형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익숙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정리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가능하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약수형 논술에는 보통 국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형 논술을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약수형 논술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령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표적인 대학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천대죠. 가천대가 이 전형을 처음 내놨을 때 약간 여러 대학에서 저게 먹힐까? 저걸로 우수한 학생을 뽑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인재를 뽑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전형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가천대는 이런 전형으로 꽤 우수한 학생들을 잘 모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올해 이제 많은 대학이 그걸 보고 이제 같이 달려들었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벌써 7, 8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수령 논술의 경우는 보통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능 끝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아서 대비하는 것이 요즘 흔히 하는 대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 전형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다. 특별한 준비는 없다. 단
단 그것도 주관식이기 때문에 훈련은 좀 필요해요. 아. 근데 쓰기 자체를 통째로 다시 배워야 하는 논술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짧은 기간에도 네, 대비가 된다. 국어가 안 되면 생각하지 마라. 예, 국어 비중이 굉장히 작거나 국어 없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국어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천대가 그렇고요. 그렇군요.